1959년 7월 28일 경상북도 경주, 당시 지명으로는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유태우 씨는 경주 여자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위로 형이 하나, 누나가 셋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니 유시민은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셈입니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밥은 꼬박 먹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급식으로 나오는 팔찌 분유와 옥수수죽을 받아먹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옆자리 친구는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거죠. 유시민은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 뭔지, 사람 사이에 왜 차이가 생기는 건지를 어린 마음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역사교사답게 매일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단순히 들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아이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린이 신문도 빠짐없이 구독시켰어요. 아버지가 던져주는 질문에 답하고 형제들끼리 의견을 부딪히며 자란 겁니다. 훗날 유시민이 보여주는 그 특유의 토론 실력, 상대방의 논리를 정면에서 받아치는 능력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 식탁이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유시민은 훗날 자기 집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은 푸티부르주아였다. 자유주의적 소시민 계급. 대단히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았던 평범한 역사교사의 집. 그런데 그 평범한 집 식탁에서 매일 밤 역사와 토론이 오갔다는 것. 그게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대구 수성초등학교, 대륜중학교, 시민고등학교를 거쳤습니다. 어린 시절 유시민은 운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생선을 사왔는데 형제들 것보다 자기 것이 작다고 울었고 밖에 나가 놀다가 친구한테 맞고 들어와서 또 울었습니다. 누나들이 너도 때려주지 왜 울기만 하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때리면 그 애가 아프잖아. 그리고 또 울었다고 해요. 훗날 프락치 사건 때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런 성격이었던 겁니다. 유시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제도의 일기 세대입니다. 대구에서는 1975년에 처음 적용됐는데 추첨으로 배정받은 학교가 시민고등학교였습니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여서 배정 결과를 보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간 친구들이 위로를 해줬을 정도였다고 해요. 고등학교에서 유시민은 3년 내내 문과 특설반에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화가 신장식 씨의 회고에 따르면 유시민의 집과 신장식의 집은 대구 수성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학교가 대명동에 있어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둘 다 자전거로 통학했다고 합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는 여러 친구들이 자전거 줄을 맞춰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고 해요. 휴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경산을 지나 영천 방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00등 정도로 평범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본인 말로는 수학에 재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대학 본고사를 대비해서 수학책 3권을 통째로 암기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운 거죠. 같은 반 친구의 표현으로는 머리도 좋지만 꾸준히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꾸지 않았고 독서실에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유시민은 고등학교 때 미술반 활동도 했고 남몰래 소설을 써서 신춘문예에 응모한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신춘문예에 작품을 보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본인은 그걸 재미와 놀이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낙방이었지만 이 시도가 훗날 작가 유시민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신잠식이 화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유시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에 가서 역사교사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친구의 사조를 보신 뒤 동양 철학의 근거에서 소산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셨습니다. 흰산, 공자의 논어에서 따온 글자로 그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그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아호를 쓰고 있고 국민대 예술대 교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시민은 옆 사람의 꿈을 진지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정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영어를 배워서 서양으로 가라. 서양 철학은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동양 철학을 배워라. 동서양을 잇는 철학자가 되어라. 역사 교사였던 아버지다운 조언이었습니다. 유시민 본인은 역사학이나 언어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좀 씁쓸해요. 당시에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에 학문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법학과에 가서 사법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합니다. 1978년의 일입니다. 서울대에 입학해서 농촌법학회라는 서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하는 것이다. 당시 운동권의 주류 사상은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이었습니다. 역사는 고대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반드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1학년 새내기가 이걸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선배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토론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상대가 누구든 분위기가 어떻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 유신헌법 아래서 선배들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는 현실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이 헌법으로 시험을 보고 이 정권 밑에서 판검사를 하는 건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당시 서울대는 사회계열로 입학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원래 법학과에 진입하려던 계획을 접고 경제학과를 선택합니다. 사법시험을 보겠다던 꿈은 대학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후 공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학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그를 야학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이었던 이해찬과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해찬과의 첫 만남이 재미있습니다. 1980년 학생집회에서 유시민이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 측과 복학생협의회 측이 1학년생들의 병영 집체훈련 음소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달랐는데 유시민이 복학생협의회 쪽에 발언권을 주지 않고 집회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복학생협의회 소속이던 이해찬이 달려들어서 유시민의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먹을 날리려는 걸 주변에서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첫 만남이 멱살잡이 싸움이었던 두 사람이 나중에 평생을 함께하는 정치적 동지가 됩니다.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거죠. 1980년 봄 유시민은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 됩니다. 21살. 이에 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고 뜨거웠던 계절이었습니다. 흔히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시기. 그리고 그 봄이 끝나는 방식은 잔혹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수만 명의 학생이 모입니다. 계엄 해제,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 유시민은 군이 출동한다는 첩보를 받고 학교를 지키던 400명의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였습니다. 다음날 일일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서울역 시위 이틀 뒤인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번에도 군인들이 학교에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칠 전 허위 정보로 망신을 당한 직후였으니 이번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남았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밤 10시쯤 학교를 나서면서 유시민을 만났다고 합니다. 빨리 나가자고 했더니 유시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군인들에게 텅 빈 학교를 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며칠 전 학생들을 잘못된 정보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 동료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광주 학살의 전야에 그 넓은 관악 캠퍼스에 불 꺼진 학생회관에 홀로 남은 유시민. 22살 어린 나이에 그는 다가오는 장갑차의 갱음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현실에서건 역사에서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을 볼 때마다 그날 밤 홀로 남았던 유시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새벽, 건장한 남자들이 학생회관 쇠사슬 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공주 서범대 총학생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기에도 계엄군이 진입했으니 빨리 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2단 옆차기가 날아왔습니다. 허벅지를 밟혔고 이마에 권총 총구가 닿았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끌려갔습니다. 계엄군은 교정과 기숙사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을 소총과 몽둥이와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모든 대학 교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서울의 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유시민은 합동수사본부에서 2달 동안 조사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써야 했는데 진술서를 쓰고 있으면 안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때리지 않으니까 한 장이라도 더 쓰고 한 줄이라도 더 늘린 겁니다. 유시민은 이걸 TMI 대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든 아니든 일단 길게 쓰면 그동안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진술서를 읽은 수사계장이 부하들 앞에서 이놈 글 진짜 잘 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훗날 유시민은 방송에서 이 수사계장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피하려고 시작한 글쓰기가 결과적으로 작가 유시민의 출발점이 된 셈입니다. 21살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2달간의 합수부 조사가 끝나고 풀려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 40시간 전에 갑자기 소집영장을 받습니다.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이른바 녹화사업,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최전방으로 보내는 제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끌려간 거죠. 군대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관신사병으로 찍혀서 전출과 전입을 반복하고 사상검증이랍시고 수시로 끌려다녔습니다. 군사정권 입장에서는 학생운동 출신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유시민은 군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격을 잘했고 축구도 잘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미담이 하나 있는데 부친의 수술을 앞둔 후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에게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받은 포상 휴가를 반납하고 그 후임의 청원 휴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훗날 유시민은 항소이유서에서 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 피고인은 민족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인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한다고 1983년 병장 만기 전역 3년의 최전방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바로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983년 12월에 재적 학생 복교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시민은 녹화사업 폐지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를 거부합니다. 재적 학생 복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쟁을 이어간 겁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멈추지 않은 거죠. 그리고 1984년 8월 가을 학기에 드디어 서울대에 복귀합니다.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 복교가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사건이 터집니다. 1984년 9월 서울대 캠퍼스 안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이었고 정권은 대학 안에 사복 형사를 배치하고 감시 초소를 세우고 심지어
학생으로 위장한 정보원까지 투입하던 때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프락치,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밀정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항상 끓고 있었습니다. 복학생협의회 창립 총회 뒤풀이, 술자리에서 한 사람의 신분이 의심됐고 흥분한 학생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10일에 걸쳐 총 4명의 외부인이 프락치로 의심받아 감금되었고 강목 구타와 물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은 훗날 프락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던 겁니다. 유시민은 어떤 역할이었느냐?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으니 조직의 대표였습니다. 직접 강목을 들거나 물고문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피해자 본인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경찰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면담 조사했고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장으로서 그걸 멈출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묵인한 겁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서울대 핵심 간부들은 모두 잠적했습니다. 학도 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 윤호중, 이정우, 조현수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앰뷸런스를 불렀고 학교와 경찰, 피해자 측으로 가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관악경찰서 정보분실에 나왔다가 그대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당시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2년 뒤인 2006년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겁니다. 상부에서 이 사건을 학원 폭력 사건으로 엮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리고 잡기 쉬운 유시민으로 역자는 결정이 위에서 났다. 허문도 당시 문화공보부 차관이 주관하는 대책회의까지 열렸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서울시경이 유시민의 구속 사실을 먼저 발표해버렸다. 군사정권이 학생의 조직 결성을 기선 제압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한 것이라고 김영복은 증언했습니다. 1984년 10월 4일 유시민 구속, 그리고 이듬해인 1985년 4월 1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끝나고 법원에서 호송차로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시민은 법원 건물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찍혔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가 외친 말을 전두환의 개더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KBS 대화의 희열에 출연했을 때 그 영상이 나오자 유시민이 직접 정정합니다. 개더라가 아니라 전대가리 깨져라였다고. 전두환의 대가리가 깨지라는 뜻이었다고. 이미 구속 상태로 6개월을 살았고 앞으로 1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그거라도 한번 질러버린 거라고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유시민에게 변호사가 말합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 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써보겠느냐고. 유시민은 자기가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도소 거실 안에서는 볼펜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려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야 했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우개도 없고 수정액도 없고 종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4장 사이에 먹지 3장을 깔고 잘 나오지도 않는 볼펜으로 힘껏 눌러 써야 했습니다. 한 분은 교도소에, 한 분은 법원에, 나머지는 검찰청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퇴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3일에 걸쳐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을 통째로 머릿속에 완성했습니다. 한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순간 글을 쓸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쉬지 않고 내리썼습니다. 순수하게 쓴 시간은 14시간. 퇴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 이유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유시민은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항소의 목적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 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거짓 선전 속에 묻혀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준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고 26살 청년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사건의 변명을 넘어서 군사독재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12.12 쿠데타 이후 학생 1,300여 명이 구속되고 1,400여 명이 제적되고 500명 이상이 강제 징집당한 현실을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이 사건을 학생운동의 폭력성으로 둔갑시키려 했던 과정, 경찰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짜낸 과정,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구속 사실을 발표한 과정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이 글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과 법률이 적대적 관계에 놓일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을 따랐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서 유시민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건 이후 구속되고 제적당한 동료 학생들, 그리고 군사독재 아래서 고통받는 국민 전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 항소이유서는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피고인석에 올려놓은 글이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이 글을 읽고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의 큰 누나를 불러 읽어보라고 권했고 누나가 복사를 했고 그 복사본이 또 복사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대학가에서 돌려 읽히기 시작했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회람되었습니다. 판사끼리 돌려 읽을 정도의 명문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 퍼졌고 시대의 비리와 민족사의 질곡에 대한 준엄한 기소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5년 6월 2심 선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전 구속기간을 합산하면 남은 형기는 석 달 남짓이었고 그해 10월 초 유시민은 출소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26살의 청년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글 잘 쓴다. 출소 후 학교 선배들이 유시민을 수시로 불렀습니다. 성명서를 써라, 대자보를 써라, 유인물을 써라, 온갖 글쓰기 하청을 시켰습니다. 유시민은 그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글 써서 밥 벌어 먹을 수 있겠구나. 합동수사본부에서 고문을 피하려고 시작한 글쓰기, 감옥에서 퇴고 한 번 없이 14시간 만에 완성한 항소이유서, 그리고 출소 후 쏟아진 글쓰기 하청. 작가 유시민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 감옥에서 나온 유시민은 26살이었습니다. 다시 제접된 상태였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출소 직후 서울노동운동연합, 줄여서 서노련이라 불리는 조직에 가입합니다. 김문수, 심상정, 박노해, 백태웅 등이 주도한 노동운동 조직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다시 운동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 활동이 당국에 포착되면서 유시민은 수배자가 됩니다. 수배자라는 건 공식적인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본명으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운동권 선배들이 경영하는 출판사를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학민이 대표로 있던 항민사라는 출판사였는데 거기서 편집부장을 맡았습니다. 운동권 네트워크 안에서는 수배자도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86년 항민사에서 첫 번째 책을 냅니다. 아침으로 가는 길. 제목은 정희성 시인의 시에서 따왔습니다.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불합치 사건의 전모, 재판 과정,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서 쓴 항소이유서까지 담은 기록물이었습니다. 26살에 겪은 일을 27살에 책으로 정리한 겁니다. 출판사 일을 하면서 글쓰기 하청도 계속했습니다. 성명서, 대자보, 유인물, 선배들이 시키는 건 뭐든 썼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MBC PD가 드라마 각본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수배 주인이 본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시민은 유지수라는 필명으로 드라마를 썼습니다. 1988년 MBC 월화 드라마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1989년 MBC 베스트셀러 극장 신용비어천가. 신용비어천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용 언론의 행태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수배자가 필명으로 쓴 드라마가 공중파 전국 방송을 칸 겁니다. 이 시기에 유시민의 인생을 바꾸는 연락이 하나 옵니다. 이해찬. 대학 시절 유시민의 멱살을 잡았던 그 선배가 1988년 평화민주당 조선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찬이 유시민에게 말합니다. 수배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자기 보좌관으로 오라고. 수배자 신분으로는 아무리 필명을 써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은 이해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학생운동가, 전과자, 수배자, 출판사 편집부장, 필명의 드라마 작가를 거쳐 이제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겁니다. 아직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해찬의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일하던 시절 유시민은 같은 노동위원회에 있던 노무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해찬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었고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두 사람 다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겁니다. 유시민은 노무현을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분은 대통령 하실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가 뭐였느냐? 어려운 말은 안 쓴다. 지식이 많은데도 보통 사람처럼 말한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콘텐츠가 확실했다고 합니다. 1988년 어느 날 보좌진들과 밥을 먹으면서 유시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을 하고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를 하면 두 분이 정말 잘할 것 같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15년 뒤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유시민은 결심합니다. 공부를 더 하겠다고. 1992년 33세 유시민은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독일로 떠납니다. 왜 독일이었느냐? 학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갈 데 없나 알아보다가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열심히 벌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겁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6개월 동안 독일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33세 처음 배우는 외국어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솔직히 학생운동을 하느라 전공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제학 학위는 있는데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33세 독일어를 배워서 마인츠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전공은 보건경제학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하필 보건경제학을 전공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연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당시에 장관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의 5년 3개월. 등록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부하면서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유학 기간 동안 유시민과 노무현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5년 동안 잠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노무현을 만났고 주로 술자리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고 같은 단이 있었던 적도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독일 유학파인 유시민과 상고 출신의 복학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노무현.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통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은 방향에서 접근하고 같은 지점에서 분노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 유시민에게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마치고 38배 한국에 돌아옵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석사 학위인데도 강의와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정년 보장 교수직 제안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귀국 후 유시민은 작가 겸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비롯해 여러 책을 쓰고
방송에 나가 논쟁하고 칼럼을 씁니다. 글과 말로 세상에 개입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날카로운 논객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사람. 대중에게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각인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그냥 농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심합니다.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그해 11월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작은 정당을 만듭니다. 삼김시대,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시민은 이 당의 대표 집행위원이 됩니다. 43세 정치인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듭니다. 유시민은 개혁국민정당 대표로서 노무현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88년에 밥 먹으면서 던졌던 농담이 현실이 된 겁니다. 2003년 4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유시민이 출마하고 당선됩니다. 16대 국회의원, 작가가 평론가가 드디어 국회의원 대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첫 등원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4월 29일 국회의원 선서를 하러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유시민의 복장이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백바지에 캐주얼 정장 차림, 국회의원 선서라는 엄숙한 자리에 흰 바지를 입고 연단에 선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이 터졌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국회를 뭘로 보느냐. 일부 의원은 아예 퇴전했고 박관영 당시 국회의장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국회가 첫날부터 체감한 사건이었습니다. 20년 뒤 방송에서 이 영상을 다시 본 유시민 본인은 미쳤네 미쳤어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 보니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당 안에서 구세력과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개혁을 하려는 쪽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이 매일 충돌했습니다. 결국 2003년 11월 노무현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개혁 세력이 민주당을 나와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은 자신이 만든 개혁국민정당을 해산하고 이참당에 합류합니다.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구세력이 손잡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 겁니다.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17대 총선, 국민의 분노가 투표로 표출됩니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압승합니다. 유시민도 같은 지역구인 호양 덕양갑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이 시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2006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불합치 사건이 다시 불거졌고 한나라당은 유시민의 과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장관이 됩니다. 47살이었습니다. 장관 임기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 3개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유시민이 밀어붙인 정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재비 적정화 방안. 당시 한국의 약값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전체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27.4%였는데 OECD 평균은 16.7%였습니다. 유시민은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약이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이걸 뒤집어서 효과가 입증된 약만 보험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제약업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위헌 소송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밀어붙였고 이 제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절감된 약값은 다른 보장 확대의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중증 질환, 본인 부담금이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돈 많이 드는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암 같은 게 걸리면 치료하느라 집안 기둥이 뿌리째 뽑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시민 장관 재임 시절에 암검진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20%로 낮아졌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10%, 5%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암에 걸려도 치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구조. 그 출발점이 유시민의 장관 시절입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시민이 장관 퇴임 직전인 2007년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게 나중에 기초연금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가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것도 유시민 장관 시절에 법이 통과됐고 2008년부터 시행됩니다. 유시민 본인은 이 법이 통과된 순간을 정치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시 61%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약값을 줄여서 생긴 재원을 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독일에서 보건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1년 3개월 동안 보여준 셈입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축소 논란이 있었고 독단적이라는 평가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책들, 약제비 적정화, 기초연금의 토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이것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 5월 유시민은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1년 3개월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유시민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듭니다. 노무현 이후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였습니다. 그러나 예비 경선에서 9명 중 4위로 간신히 본선에 올랐고 본선이 시작되자 초반 제주와 울산에서 16에서 20%대 득표에 그치며 1위 정동영, 2위 손학규에 밀렸습니다. 유시민은 결국 경선 도중 이해찬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합니다. 정동영이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이명박에게 대패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농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검찰의 정치 공작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합니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의 칼끝이 본인에게까지 다가오던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유시민은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봉하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부양소에서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영전에 올렸습니다. 5월 29일 경복궁에서 열린 국민장 연결식. 유시민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앉아서 울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유시민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려 합니다. 2010년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2011년 3월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이 당을 통합진보당과 합당시키는 등 진보진영 재편에 뛰어들지만 정치는 유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3년 2월 19일 유시민은 트위터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립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26세 포승줄에 묶인 채 전대가리 깨져라를 외치며 시작된 정치의 계절이 54세 트위터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 뒤 유시민은 작가로 돌아갑니다. 2016년 1월부터 JTBC 썰전에 고정 출연하며 정치평론가로서 대중과 다시 만났고 2018년 6월 2년 반 만에 하차합니다.
같은 해 10월 15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취임식에서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명받는 공직은 맡지 않겠습니다. 선거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유시민은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노무현재단 채널 구독자가 급증하며 대통령 기념재단 최초로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을 퇴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헌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입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란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실패했을 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체포와 석방이 반복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정말 파면이 되긴 하는 건가? 그 불안의 한가운데에서 유시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매불쇼, 뉴스공장, MBC 질문들, 유시민이 나오는 방송마다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유시민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와 맥락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이다. 2번의 반정 쿠데타를 포함해서 3번이나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온 국민이다. 주저앉을 것 같나?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 사람들은 유시민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민주시민의 신경안정제. 내란 세력들에겐 불멸의 이순신 같은 존재. 20살의 광주를 보며 분노했던 청년이 65이 되어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합니다. 그날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의 활동에 대해 유시민을 비판합니다. 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의 70%가 유시민 관련 콘텐츠라며 재단이 유시민 개인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유시민, 조수진, 환희두 이 사람들은 무부부로 자원봉사를 해왔고 노무현 재단을 시민들과 연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곽상원 의원의 발언은 이들의 명예를 해친 것입니다.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민주시민들의 신경안정제인 유시민에 대한 거대한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6월 15일 유시민은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원 회원 여러분, 유시민입니다. 저는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재단에 상임 고문 해촉을 요청했습니다.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을 떠났습니다. 사인 메시지에서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유시민이 칼을 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소의 유서 한편으로 군사독재의 도덕성을 무너뜨렸던 26살의 그 사람이 이제 67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시 펜을 듭니다. 누군가는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올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유시민이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을 막으려는 세력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르고 난생 처음 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내란 쿠데타 상황을 버텼고 비로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보다시피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채널 시민안전제는 그 싸움의 한 조각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리고
그에 대한 왜곡과 공격에 사실로 맞서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듯 진실을 쌓아가겠습니다. 시민안정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 방송에서 유시민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봅시다.